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만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말이 무색해진 지는 오래고 곳곳에서 여야가 싸울 일만 수두룩해 보입니다. 국정감사는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수차례 예고한 이른바 개혁 입법을 둘러싼 충돌에 크게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신경전까지 전선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첫 싸움터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소위 검찰개혁 법안과 3대 특검의 수사기관과 범위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 등의 국회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 주권개혁, 이 개혁의 작업은 한 채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완수해야 될.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관사로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내세워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달 중순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여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 증가폭이 역대 최다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109조 9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내달 2일 최규진 교육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4차례 진행될 인사청문회는 첫 격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낙마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은 색깔론에 불과하다며 적극 엄호를 예고했습니다. 정기국회 보이콧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개원식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반발해 검정색 양복을 입기로 하면서 첫날부터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의 중심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과거 미투 논란으로 만화가 협회에서도 제명된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를 교육청 강연자로 초청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에겐 최고 액수의 강연료가 지급됐고 최 후보자는 의미 있는 강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만화가 박재동 씨는 후배 작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사과문을 내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정정보도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만화가 협회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판결 2년 뒤 박 씨는 세종시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란 주제로 연단에 섰습니다. 담당 부서는 교육감 이하 전 직원 참석을 권하는 공지를 올리고 유튜브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당시 교육감이던 최 후보자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의였던 후기를 SNS에 남겼습니다. 이날 박 씨가 강연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285만 원. 최근 3년간 세종시 교육청이 지급했던 강의료 중 최고 액수입니다. 최 후보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박 씨를 존경하는 벗이라 부르며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을 학교 현장에 배포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미화하는 내용이 실린 책을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도대체 뭘 배우라는 겁니까? 네, 이게 회수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 후보자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해외 파견 시기를 이용해 재건축을 앞둔 강남 노후 아파트를 2차례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후 아파트에는 직접 거주하지도 않아서 갭 투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40억 원에 육박하는 강남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가 이 아파트와 인연을 맺은 건 2013년, 3년간의 해외 파견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신인 개포주공 1단지 58제곱미터짜리를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귀국해서도 이 아파트에 살지 않고 대출을 받아 용인 수지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작년 재건축이 되고 나서야 입주했습니다. 이런 투자 행태는 또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해외 파견 무렵에 개포주공 3단지를 샀다가 8년 만에 2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보고 매각했습니다. 역시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외 파견 때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사는 투자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에 실거주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해외 나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투기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 건데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사다. 일부 전문가들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옮겨가면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집을 사면 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1주택을 유지해왔고 마지막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모레 열립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있다며 출마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기를 채우려면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출마 계획이 있다면 위원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앞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이 뉴스를 만들어요.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틀 전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주의 판단을 근거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직접 사퇴까지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이 국정 운영에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공공기관장을 맡으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인 만큼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면서 자신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입법을 통해 전임 정권 기관장들을 내보내는 것은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기관장들의 임기 논란에 직접 참전하면서 정기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을 놓고 여권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총리 공관에 불러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부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앞세워 정당 보조금 중단까지 가능한 내란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토요일인 어제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해체의 핵심인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둘지를 놓고 여권 내 이견을 조율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이 조율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서둘러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특검 대응 특위는 내란 특별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과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겨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급된 보조금까지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특위는 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내란 가담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이 수사 중인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총재는 부인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옆에 앉아 있는 가운데 아나운서가 참어머니 특별 메시지란 입장문을 대독합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어 불법 정치 청탁과 금전 거래도 부인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SNS를 통해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 중인 전성배 씨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를 상대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9일인 구속기한 이전에 전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 대치가 극심할 것 같아요. 각 당 전략이 뭘까요? 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앞세워서 이른바 이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25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검찰 폐지 법안은 물론이고 이 사법부와 언론을 겨냥한 입법도 정기국회 기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이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에 부응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전년 대비 예산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삭감을 주도했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부분 부활한 이 특활비를 파고들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법안을 놓고 가장 시끄러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 저희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내란 특별법이 또 하나의 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 한 차례 거론됐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 수사기관과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달 10일로 예상되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기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야당 대표의 국회 연설 날짜와 겹친다는 점을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시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어떤 의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여야 지도부가 아직 상견례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뒤에서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여야 모두 선명한 노선을 강조한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 해빙기가 찾아올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통상 야당과의 대화 실종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 요구에 충실하는 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 역시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취임 이후 첫 인선이 나왔는데 정책위 의장에 사선의 김도읍 의원, 또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희용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특히 개파색이 옅은 부산의 사선 중진 김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기용한 걸로 봐선 이 내부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과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예.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곳이 이제 법사위인데
추나 대전이란 말이 벌써 나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한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면서 맞불을 놨죠. 이 통상 3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는 걸 감안하면 여야가 법사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 벌써부터 2019년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했던 당시 쇠지뢰 때 이 일명 빠루 사건까지 소환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빠루 들고 저지할 거냐는 글을 올리자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사용한 건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다. 이러면서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를 국회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뭄으로는 첫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의 저수율은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그나마 졸졸 나오는 수돗물이 아예 끊겨 생업을 중단하거나 더운 날씨에 씻지도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소방차들이 강릉에 동원돼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강릉을 둘러봤습니다. 전국에서 온 소방차 수십 대가 줄을 서 있습니다. 극한의 가뭄에 처한 강릉시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진 겁니다. 소방차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퍼나릅니다. 인근 시군에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급수해서 강릉 홍제 정수장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하루 71대의 소방차가 공급한 물은 2,500톤. 내일은 3,0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수장에서 하루 8만 톤을 공급하던 생활용수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수원의 저수율은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5만 3천여 가구의 수도 계량기 75%를 잠급니다.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절반을 잠그는 절수 조치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설거지물을 아끼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생수를 사다 손님들에게 제공해온 음식점들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올까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비가 올 때까지만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 사용량이 많은 세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들이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고 더운 날씨에 제대로 씻지도 못할까 봐 단수에 대비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단수가 되면은 물이 없잖아요. 어제 가져올 때도 없고 해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강릉엔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강수량은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보돼 극심한 가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올여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에 전국적으로 비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았습니다. 철원과 화천 등 강원도도 물폭탄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같은 강원도 안에서도 유독 강릉에서만 여름 가뭄이 심한 이유는 뭔지 이상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강릉에 물을 공급해온 오봉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올 들어 강릉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404.2mm. 평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폭염이 달군 수증기를 품은 비구름대가 한반도 서쪽에 폭우를 뿌린 뒤 세력이 약해지면서 태백산맥을 넘지 못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가면서 태백산맥 도달할 때쯤 많이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달 속초시에서 열린 한 대중가수 공연장 모습입니다. 불과 70km 떨어진 강릉시와 달리 물축제를 테마로 한 공연까지 열린 건데 빗물이 쉽게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하 저장 시설을 만든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저수 시설을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 재활용 같은 기반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폭염과 폭우에 이어 돌발 가뭄까지 뉴노멀이 돼버린 극한기후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고 있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던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층 창틀이 검게 그을렸고 집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대구 북구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서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20대 아들과 3층 주민 3명은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확 나가지. 난 깜짝 놀랐지. 와이카노야. 국가니까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새벽 6시 20분쯤에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수영을 하던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수영하던 같이 일행이 옆에 패들보드 하시는 다른 분한테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패들보드 위에 옮겨 태워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전 7시쯤에는 전남 고흥 앞바다에서 소형어선이 침수되자 해경이 출동해 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40분 뒤에는 강릉 사천진 해변에서 조류에 휩쓸리던 3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또 오후 2시 15분쯤에는 제주 성산 일출봉 근처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이 소방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경남 마창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성을 퇴근하던 소방대원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힘든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며 여성을 설득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도 차를 세우고 다가와 힘을 보탰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교량 난간 밖에 서 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여성에게 손을 내밀며 계속해 말을 겁니다.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이 보검 소방사는 지난 금요일 퇴근길 마창대교를 지나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다가가 설득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오늘 힘든 일 있으셨냐. 내가 얘기 다 들어드리겠다. 이 장면을 지나다 본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잇따라 차를 세우고 뛰어와 여성이 뛰어내리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시라고. 이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마음을 진정하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사이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여성은 8분 만에 난간을 다시 넘어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정차가 금지된 대교에서 추돌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이 소방사. 하지만 본인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다른 시민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 위험을 또 무릅쓰고 다른 시민분들도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사와 시민들은 그런 일을 또 목격해도 구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최근 학교와 기차역 등 공공시설 등을 겨냥한 폭발 협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팩스였는데요. 이런 범행이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사회부 황재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체감상은 이런 공공시설 폭발 협박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달에만 일본발 폭발 협박이 17건 접수됐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7개 고등학교에, 지난 25일엔 서울시청 등을 겨냥한 테러 협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협박은 가라사와 다카이로란 일본 변호사 명의였는데요. 가라사와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일본 극우 세력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을 변호한 실존 인물인데 엉뚱하게 협박범이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선 지난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이메일 이후 2년간 계속돼 5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한 번 접수되면 시민들이 대피해야 되고 또 경찰과 군 당국까지 수색에 투입이 되니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1,200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출동경찰 1명당 약 6만 1,600원을 계상한 겁니다. 하지만 폭탄 테러 현장엔 경찰 외에
소방과 군 당국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지난달 광주여대의 경우 군 폭발물 처리반 등 약 300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지만 단 한 번만 터져도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라고 하면 불안감 조성하는 거니까 실제 상황이라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협박 팩스 이야기했는데 이 발신자는 왜 못 잡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5일 고객 4,000명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던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의 경우 글을 작성한 10대가 반나절 만에 붙잡혔는데요. 이와 달리 일본발 폭발물 테러 협박범은 아직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터넷 팩스로 메시지가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팩스는 다른 사이버 범죄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를 우회하기 때문에 발송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본 등 해외 국가와 인터폴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협박범들 잡히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네, 지난 3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한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도입됐습니다. 협박죄는 최대 3년형인데 반해 공중협박죄는 최대 5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4개월간 경찰이 검거한 48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공중협박죄 첫 선고가 나왔는데 벌금 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법부가 엄벌에 처하고 경제적 책임 추궁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형선고하면서 항상 벌금도 병과해서 같이 부과하는 식으로 하면은 효과를 못 보는 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독일은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테러 협박범에게 수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박 신고가 한 번 들어오면 사회적 혼란이 만만치 않은데 빨리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싶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쥐를 봤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 대대적인 쥐잡기 운동 이후 도시에서 쥐를 보기 쉽지 않았는데 최근 늘어난 이유도 날씨와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쥐는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자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이르는 서울 신림역 바로 옆 대로변. 한낮인데도 도로 빗물바지 틈새.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앞까지 쥐가 돌아다닙니다. 어른 주먹만한 쥐 한 마리는 사람이 근처까지 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쥐 출몰 신고가 잦은 서울 신림역 앞 화단인데요. 눈으로 봐도 쥐구멍이 7곳이 넘습니다. 잡았거든 작년에. 근데 원래 똥을 맞더라고. 해마다 그걸 피고요. 집에로 키우고 그냥 팔걸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쥐 민원 건수가 2024년에는 33건이었는데 25년 8월 18일 기준으로 16건이에요. 쥐는 주로 여름에 번식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운 날이 많아져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먹이 구하기는 어려워졌는데 특히 폭우가 잦아지자 야행성인 쥐가 대낮에도 먹이를 구하러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비 오는 날은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막 이틀이다 3일이다 굶주린 거죠. 그래서 굶주린 쥐들은 낮에도 활동을 합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쥐에 놀라는 건 둘째 문제. 쥐는 출혈 등의 각종 감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가 없어 개체수 집계나 확실한 방역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생과가 없어가지고 또 민원 받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쥐덫을 놓거나 쥐약을 쓰는 게 유일한 대책인데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이 희생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길고양이라든가 다른 동물들도 이런 먹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쥐가 좋아하는 먹이로 유인을 다른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쥐의 개체수가 더 급격히 증가하기 전에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외부와 연락을 끊고 격리시키는 셀프 감금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안 가라고 속여 객실에서 반성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순찰차가 들어섭니다.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로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검사를 사칭한 남성은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가옥에 들어가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는 호텔에 투숙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셀프 감금을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본 호텔 직원이 신고했고 처음에 봤을 때는 통화 중이셨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상태에서는 통화를 끊으셨는데 손을 너무 많이 떨고 계셔서 금전적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이곳에서 손짓을 보내자 직원은 휴대전화 속 반성문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는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이랑 자기를 번갈아 가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과 전화를 빨리 받겠다, 죄송하다는 메모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안전가옥이라고 주로 이제 서울구치소라든지 검찰청 주변에 있는 그런 호텔로 유인을 합니다.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은 호텔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중국 전승절을 사흘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틀 뒤인 다음 달 3일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중국에는 이른바 반서방 국가 정상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개막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텐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방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번 회의는 인도, 이란 등 20여 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이 끝나면 다음 달 3일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또 한 번 외교 무대가 펼쳐집니다. 열병식은 70분 동안 진행되는데 지상과 공중에서 45개 편대가 동원되고 신형 무기들도 대거 등장합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여 지켜볼 전망입니다. Symbolism is really important, and in fact, it's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the material, tangible outcomes that come out of this meeting. 중국 주도로 반서방 국가들이 결집하면서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선 트럼프가 주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같은 편인 유럽을 탓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엔 서방 진영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신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중국으로 출발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전용 열차를 이용해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철도 당국은 단둥발 베이징행 열차 운행을 일부 중단했는데 김정은 전용 열차와 관련한 보안 조치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철도 예약 사이트입니다. 매일 저녁 6시 18분 출발하던 단둥 베이징 열차편이 9월 1일과 2일 예약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방중 때처럼 김정은의 특별 열차 이동을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보안과 경호 문제 때문에 비행기보다는 열차를 선호합니다. 그동안 4차례 방중 가운데 2번은 기차, 2번은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이용할 1호 열차 규모는 총 21량 규모. 차량 전체가 방탄 유리에 적외선 흡수 코팅이 적용돼
인공위성 탐지를 피할 수 있지만 무게 탓에 최고 속도는 80km에 불과합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거리인 1364km를 안전속도인 시속 50km로 달릴 경우 20시간 넘게 걸립니다. 김정은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출발하면 단둥을 거쳐 2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은 베이징에 도착하면 랴오이타이 국빈관에 머물고 오는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왼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중국과 관계 복원의 기회를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에 군 병력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 병력이 투입된 워싱턴 DC에선 시민 수백 명이 반 트럼프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카고 시장이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치안 접수를 위해 수일 내 군병력과 장갑차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 선포한 겁니다. This order affirms that the Chicago Police Department will not collaborate with military personnel on police patrols or civil immigration enforcement. 같은 날 트럼프는 SNS를 통해 지난 주말에만 시카고에서 6명이 총에 맞았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의 주지사를 미쳤다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Chicago is a killing field right now, and they don't acknowledge it.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로 트럼프는 민주당 시장이 재임 중인 뉴욕에도 군 파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This is not about fighting crime. This is about Donald Trump searching for any justification to deploy the military in a blue city, in a blue state, to try and intimidate his political rivals. 주 방위군이 대거 투입된 워싱턴 DC에선 노동절 주말을 앞두고 수백 명이 워싱턴 해방을 외치며 반트럼프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의자가 없이 서서 먹는 갈비집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다시 서서 먹고 마시는 스탠딩 외식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식사에 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인기라고 합니다. 트렌드 요즘 오늘은 의자에 앉는 대신 서서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윤우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61년 제작된 영화 오발탄. 상위 군인으로 제대한 주인공이 스탠드바에서 전우들과 애환을 나눕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거의 자취를 감췄던 스탠딩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있는 한 커피숍에선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작은 컵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눕니다. 미팅 시간 급한데 커피는 필요할 때 빨리 먹고 갈 때 스탠드바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대여섯 개쯤 되는 의자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나가실 때까지 한 10분 내외로 걸리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울 강남이나 성수, 홍대 같은 이른바 핫플에는 서서 마시고 먹는 스탠딩바가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맥주 등 음료에 가벼운 음식을 곁들이는 게 조선 후기 선술집과도 닮았습니다. 앉아서 먹게 되면 이제 헤비하게 먹게 되는데 이렇게 서서 먹으니까 좀 얘기도 하면서 간소하게 먹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손님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긴 술자리를 피하고 혼밥을 마다하지 않는 세태도 반영됐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짧게 오랜 기간 머물지 않으면서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트렌드가 대세인 것 같고요.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며 짧고 가볍게 즐기는 스탠딩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강원도의 폭염과 가뭄으로 밥상에 자주 오르는 감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에 각종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2kg짜리 감자 박스가 할인 행사 중이지만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선뜻 집지 못합니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감자는 냉장고도 못 넣고 베란다에 놔도 금방 싹나고 감자는 쟁이질을 못해. 감자 100g의 소매가는 400원으로 지난달보다 10% 가까이 올랐고 지난해보다 21% 올랐습니다. 감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 감자 생산 비중이 높은 강원 지역의 폭염 때문입니다. 여기다 씨알이 굵어지는 시기인 7, 8월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가뭄까지 심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도 6% 넘게 출하량이 줄면서 감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자는 밥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인데다 감자칩 등 가공식품의 주요 재료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요 필수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재료로서 또한 이제 그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의 체감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부는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 수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감자 수급이 안정을 찾기는 힘든 만큼 밥상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K-팝 데몬 헌터스에는 전통 위나 속 호랑이와 조선시대 가시 등장했죠. K 컨텐츠의 인기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열기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개관 80주년을 맞은 올해 관람객 수 5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 세계 박물관 4위에 올라설지 주목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에 걸치고 생각에 잠긴 부처. 사유의 방이 반가사유상을 보려는 관람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뮤즈를 판매하는 상품관은 오전부터 몰려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수 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만여 명이 더 방문할 경우 관람객 순위 4위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600만 명에 육박할 경우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대형 박물관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관람객 수 기준으로 인상파 회화의 보고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과 스페인의 대표적 명소로 통하는 프라도 미술관은 이미 제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례 없는 인기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인 흥행이 이끌었습니다. 호랑이와 각 같은 영화 속 모티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려는 외국인이 는 겁니다. What I love the most about coming here is that you can learn and grasp much of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e, Korean histo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countries. I like this place. This is one of my favorite places in Seoul. It's like inspiration is in the air here. So I like to dive deep into the history. K 전통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걸맞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물관 측은 관람객 분산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박물관 신축과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무더위 속 곳곳에는 비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오늘 밤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단비가 필요한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로 양이 적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텐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부산은 여전히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은 32도, 부산은 31도에 머물겠지만 강릉은 여전히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 수도권에 다시 비가 내리며 폭염은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